자, 유학의 발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채용되어 크게 발달했다. 자, 강종이 가거제도를 실시했고 성종이 유신이었던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서 수의정책을 실시했으며 하였으니 유교는 정치의 사상체계로 정립되면서 학문적으로 크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유교는 유교 정치를 포박만 했지 정치적 운영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주로 교훈 쪽이나 도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 이런 것들을 강조한 데 반해서 요 고려시대 유학은 정치 이념으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됐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최승로의 시무 28 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정치 운영 원리로서 유학이 인제 본격적으로 수용됐다는 거 얘기를 했죠. 자, 특히 지배층 기중의 문신들로 구성되어 되고 문치주의를 포방함에 따라서 숙모의 풍조가 더했던 것이다. 자, 고려의 유학은 그 귀족 정치의 전성기였던 문종 때 가서 크게 융성을 했는데요. 자, 이때 인제 해동 공자라고 칭을 받 칭송을 받은 최충의 구제학당을 세우니 이것이 사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구제학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미래행 교과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행 교과서 91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사건 소고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볼게요. 교과서 읽으실 때 교과서 내용도 중요한데 여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어떤 그 이런 탐구학습이라든지 보충자료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통론이라든지 심화서 내용에도 없는 내용들이 가끔씩 여기 나오거든요. 예. 그럼 보면요. 자, 고조사에 보면 최충이 죽은 뒤에 시효를 문헌이라고 했고 과거에 응시한 자들은 모두 구제학당에 이 문헌공도 최충의 이제 구제학당에 속했기 때문에 문헌공도를 했다. 그러니까 채충을 따르는 무리들이란 뜻이요. 문헌공도는 세간의 12사학 중에 채충의 학도가 가장 성대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채충의 시호인 문헌은 문의 으뜸, 즉 최고의 인지 뭐냐면 학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가 세운 구제학당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사학의 성립자들은 대개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고 출신이었고 지공고, 자주하고 합격제 문생의 사제관계처럼 이렇게 엮여서 그 당시 세력을 형성한 것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공고가 퇴임한 후에도 정계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또한 사학은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국자관과 달리 과거에 더 중시한 재술 과목의 필수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서 과거를 준비하는 귀족자들에게 사학이 더욱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보면 자, 이것이 사학의 호시가 되었다. 구제혁당은 그 뒤에 그 시효에 따라서 문헌공도라고 불렸으며 이들 본보기로 차례로 11개 되는 사당이 이제 설립되어 12도라고 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사학의 성립자는 되게 문종 때 유신으로 지공고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으므로 과거 시험을 이제 준비했던 귀족의 자제들이 다투어 입학하여 경학과 사학, 문해를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과거 시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과거 시험. 음. 그래서 과거 시험은 이제 주로 재술가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메가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메가스터디 같은 이제 사교육 업체, 온라인 그 업체들은 뭐냐면 교육 과정 중에 입시에만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예. 자, 이러한 이제 사학 융성은 상대적 가난하게 국자감의 세태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 명성 높은 사학에만 몰려 국자관 교육이 유명무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응해서 이제 새롭게 간학을 진흥하려고 하는 간학 진흥책들이 펼쳐졌는데 게다가 숙종 때는 국자감의 서적표를 두어서 독서를 출판하게 했고 다음 예종 때는 국학 칠제단에서 전문가제를 두어서 간학의 부흥을 도모한 편 일종의 장학재단인 양원고를 실시해서 간학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또 국내에 철학각과 보문각을 이제 설치해서 학문 연구소를 두어서 유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인종 때는 학제를 상정해서 개경의 경사 육학을 이제 제도를 정하고 지방의 각 주연에 학학을 세워서
그 관악기구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려가 유교 정치 이념을 채용함으로써 신라의 이제 종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이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 사상 체계가 성립하였으나 이는 확실히 하나의 어, 전진을 의미한 것이다. 자, 이에 유학은 귀족사의 발달과 함께 귀족 문화의 중심에 이르면서 융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때 그러니까 고려 유학자들은 과거 준비에 급급함으로써 자, 유학의 이론이나 사상론을 폭넓게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장학, 홍구학 같이 치중하면서 고려 유학자는 유교가 현실 생활을 중시하는 데 대해서 불교는 정신세를 지배한 것이라여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으니 이는 고려시대 유학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려의 유학은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홍구학적 유학이었죠. 예. 그리고 사장학을 대경했는데 사장학은 뭐냐면 시나 부나 이런 것들을 짓는 거야. 문장력을 보는 거죠. 문장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는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문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 때 이제 이 사장학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특징은 성리학이 도입되기 이전의 유학은 불교와 같이 공존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승려들도 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유학자들도 불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불이 서로 공유가 됐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더욱이 중기 이후에 귀족 사회가 발달했다 유학은 시문을 주로 한 귀족 취향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떨어지는 패단을 주도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발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고려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려자기의 이제 내용에서 이제 서긍이 쓴 고려 도경 내용이 한번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때 예술의 특징은 대략 상당히 귀족 취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예술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인데 이 고려자기는 원래 신라 토기 정통에서 나온 거지만 특히 송자기의 영향을 받아 발달했는데 귀족사의 전성기인 11세기에는 고려자기의 독특한 미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자기는 청자가 그 가장 유명했는데 그 특징은 한국의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빛이 색에다가 그다음에 몰란, 국화, 연꽃, 모난 등 무늬를 넣어서 병이나 항아리, 연적 같은 게 우아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그릇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을 버려서 무늬의 세계는 단순한 양식이 사용됐지만 점차 무늬를 음각하여 초벌구이 한 다음에 그 안에 백토나 흑토를 메우고 유학을 발라서 구워내는 상감천자가 발전됐다. 자, 이 상감천자는 고려인들이 창안한 특수한 그 수법으로 이게 이제 서경에 이제 고려동역에 나와 있거든요. 자,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근이 쓴 고려도경에도 그 고려청자의 우수함을 서술함으로써 진작 상강천자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제작됐음을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갖고 이제 고려청자에 관련된 우수성이 고려도경에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고려의 이제 뭐냐면 서체라든지 그다음에 고려 음악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건 건너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거기에 탑이 있어, 탑. 탑 보면 고려 초창기 때 탑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각 다천탑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됐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삼층탑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초기 때는 그 뭐냐 다각 다층탑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탑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탑들이 이제 뭐냐면 그 헌화사 7층 석탑이 있고 그다음에 월정사 9층 석탑 이런 것들이 송나라의 석탑의 영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의 이제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민사관 하면 탈일성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 역사를 운영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사대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일본 애들이. 어 근데 인제 이 사대주의라는 것은 외교 정책에 쓰일 것은 조선 후기 때 일시적인 것뿐이고, 실제로 인제 고려 때부터는 뭐냐면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대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뭐냐면 나름대로 자주적 외교 정책에서 일환으로 사용한 거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처럼 이렇게 뼛속까지 이런 사대주의 입각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득실을 따지면서 정책을 펼쳤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 미국을 서 미국에 줄을 설 것이냐, 중국에 줄을 설 것이나 기준을 할 때 무조건 이제 미국을 따라야 된다는 어떤 믿음과 어떤 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득실을 따지면서 미국에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 4대 정책이라고 하지 4 대주의라고 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교 정책이라고 하지 친미주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야.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이런 4대 정책을 하되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했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려의 대외 정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려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돈스러웠죠.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가 인제 있었는데, 송나라는 이 문체주의 때문에 뭔가 인제 약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왜냐면 주변을 통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제 그런 정복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고 송나라를 계속 치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를 칠 때 한 번씩 후방을 안정하고자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 시대 때는 북방 이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11 세기 때는 거란족이 쳐들어왔고, 12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에 여진족이 봉기를 했죠. 그래서 인제 국경을 침범하고, 그다음에 13 세기 넘어가서는 몽골족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혼란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초형 문제 예전에 인제 거란 침입 관련된 내용이 기초에 나왔어요. 예. 요 부분이. 몽골 침입도 인제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언급됐었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 볼게요. "고려 시대는 이민족 침입이 유달리 잦았던 시기다." 왜? 그 중심 역할을 송나라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뭐냐면 문치주의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볼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주변 민족들 다 통제를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상당히 덜했어.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 보면 대개분 양난을 제외하고는 그 앞뒤로 해 갖고 거의 200년 동안 평화 시기가 계속 지속됐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제 그 중국이 주변 정세를 잘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데 송나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당시의 대륙 정세가 불안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파도가 고려에 미쳤기 때문이다. 자, 이에 따라서 고려는 몇 차례에 거친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대응 정책으로 시대적 특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고려가 건국한 10 세기 초역부터 14 세기 후역까지 그 대륙에서 북방 민족들이 대두되면서 군사 정치적 커다란 하락을 전개했다. 즉 이 시기에 북방의 유목 민족은 거란, 여진, 몽골이 차례로 일어나 중원의 한 족을 압박하면서 대륙의 지배권을 장악했던 시기다. 특히 이런 민족들은 인제 그 뭐냐 중국을 치기 전에 우리나라 한 번씩 건들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자, 이러한 이제 북방 민족의 등장은 종래 중국을 주축으로 움직였던 동아시아의 국제적 역관계의 변동을 일으켜 고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고려는 건국 이후에 5 대로부터 송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고려가 인제 뭐냐면 건국할 당시에는 5 대였죠, 5 대. 그러다가 강종 때 송으로 넘어가요, 송으로. 그래서 인제 송나라가 인제 하고 이제 4대 외교를 맡게 되죠. 자,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가 망할 때까지 친송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그 4대 외교를 하게 돼요. 4대 외교. 조금 책봉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물론 인제 중간에 이런 거란이나 인제 거란과 관계 때문에 끊어질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였고요. 그래서 인제 친송 정책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히 중국의 발달된 문화나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다만 군사적인 요청은 한 칸에 딱 거절했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그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이 북방민족을 막 그냥 군사적 역할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때 인제 뭐 그 당시 열려 제요라는 말이 정책돼 있는데, 고려를 이용해서 요를 제압하려고 했고 군사적 요청을 많이 했지만 고려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인데, 자 볼게요. 자, 송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의 친선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송가는 문화적, 경제적 어떤 밀접한 유대를 가졌다. 이에 반해 북방 민족인 건한이나 여진, 몽골에 대해서는 이들 야만시하고 대립을 먼저 정책을 견지하였다. 자, 이러한 고려의 대외 정책은 한일 왕조인 송이 굳건하게 동아시아의 국제정국을 군역을 이루는 동안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건한과 여진, 몽골 등의 북방민족이 일어나 문약한 송을 압박하고 중원에 진출함에 이르러 고려의 정통적인 외교 관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고려가 계속하여 이들 북방민족을 침해받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자, 이들 북방민족의 압력에 대해 고려에 대해는 그때그때 지배층의 체제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초창기 때 회사 출신의 인제 호족들이 장악할 때는 나름대로 진취적인 기성을 보였죠. 그래서 쳐부시고 그랬는데 12세기 때 들어오면서 좀 바뀌어지죠. 문벌 귀족들이 인제 등장하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권한을 이제 공격할 때 권한을 막는 과정에서 강조가 실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권한하고 싸우는데 몰락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거 잘못하면 대외적 침략이 권력의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문벌 귀족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형상 유지 정책을 하고, 여진이 나중에 이제 커 가지고 4대 욕을 하니까 우리한테 4대 욕을 받아들이죠. 뒤에 얘기 좀 하겠지만.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12세기에 들어와서 문신 귀족 정치가 난숙해지자 난숙하자 이들 여진에 대해서 유약한 사대주의를 취득하여 강화를 맺게 이르렀다. 13세기 때 몽골이 침입할 때도 무신 정권이 침입하고 있을 때는 항쟁의 결의를 고수하면서 강화를 천도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이게 지배층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인제 살펴볼 게 권한에 대한 항쟁을 볼게요. 이 권한이 인제 그 세웠던 민족 그 나라가 요죠, 요. 요 나라를 세웠죠. 예. 자, 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인제 근데 이 권한이 인제 우리나라 그 고려가 세워질 때 태조에게 사신을 파견했어요. 근데 태조는 이제 그 당시 거단 사신들을 유배를 보내고 낙타를 계속 만부교회 아래에서 굶겨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영 10조에도 권한을 금수의 나라로 규정하고 계속 경계토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흉계로 남겼죠. 자,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정종 때 정종 때에 뭘 조직했냐면 강군을 조직했어.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권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군을 설치했다." 강군사를 두고 권한 그 강군을 조직했는데, 강군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뭐냐면 청천가 강군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뭐냐 주영군의 모태가 됐던 부대죠. 야, 그리고 인제 권한은 그 후에 우리나라를 3번 이상 침입해 왔어요. 그 1차 침입은 인제 성종 때 일어났고, 아이고. 그래서 이때 소송령이 이제 오니까 이 당시 서희가 단판해 갖고 강동 육지를 차지했던 거고요. 자, 2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뭐냐면 송 헌종 원년 때 일어났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 갖고 불려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3차 침입 때도 인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3차 침입 때 인제 기주대첩도 유명하지만 그전에 강감찬 그런 사람이 흥하진에서 크게 이제 뭐냐 격파를 했는데, 이 흥하진 전투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인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정리하고 나서 좀 요걸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164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보면 1차 침입부터 볼게요. 자, 원인은 이제 고려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건한 입장을 뗀 중국 침략을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려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길 원했기 때문에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한은 우리나라를 정복할 목적으로 온 것보다는 고려하고 송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목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건한은 먼저 압록강 하류에 내원성을 사는데, 내원성이 이제 의주야, 의주. 그래갖고 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강동 육주를 내줬잖아요. 원래 여진족 땅이니까 거기에 점령을 이제 추인을 해줬긴 했지만, 그렇지만 압록강 이남에 유일하게 이 내원성은 계속 놔뒀어. 여기. 그래서 이제 일종의 거점 역할,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인데, 하여튼 내원성을 쌓고 여진과 고려가 송과 교류한 걸 저질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전의 송소령이라는 장군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왔죠. 물론 말이 70만이고 이건 군호고 실제로는 7만 정도 보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좀 가장이 심하기 때문에 뒷전이 하나는 빼야 돼.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소선영이 안윤지를 공격했으나 중랑전 대도수의 요격으로 실패했는데, 이 대도수라는 것은 이 성에서 볼 수 있듯이 발해계통에 유민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기록에 보면 검찰을 이용해 갖고 쳐부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권한이는 기병들이 이제 주잖아요. 기병이 달려오면 이 검을 뭐냐면 쌍으로 이렇게 검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에다가 검을 이제 부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수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달려오는 말을 막았다고 그래요. 이 검찰을 이용했는데, 아마 이제 발해가 쳐들어올 때 망할 때 권한족이 쳐들어올 때 망했잖아요. 그때 그 싸웠던 경험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아. 예. 하여튼 이제 한번 그 권한족을 많이 대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대시 감으로 계속 전례가 돼갖고 이런 검찰을 통해서 김화병을 격퇴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후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취하지 않고 항복하는 이유만 되풀이됐다는 거. 자, 그 당시 이제 항복 요구에 대해서 고려조정은 주한론자와 주존론자들이 대립을 했어요. 주한론자들은 서경 이북 땅을 넘겨주자, 할지돈을 주장했어. 떼주자는 거야.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영토기 때문에 그냥 땅을 주고 물러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얘기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서인은 이거 아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땅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어 우리나라하고 고려 송나라 간의 어떤 그 단교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적의 어떤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선영은 안윤진의 전투에서 뭐냐면 깨졌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공격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걸 또 서희가 알게 된 거야. 그래 갖고 이제 서희하고 그 소송이 담판을 지게 되죠. 담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송이 주장했던 거 뭐냐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까운 거란 대신에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긴다고 또 지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박하냐면,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고구려 계승국가나 건한의 동경도 고려 땅에 안에 있는데 이걸 점령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고려 계승의식을 보일 수 있고 건한의 동경도 고려 땅 안에 있는 셈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이 세민이 점령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고려가 이제 뭐냐면 신라 땅에 일어났는데 고려 땅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 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압록강 연안에 여진족을 맡고 있어서 건한과 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교통하고 싶어도 여기 압록강 연안에 여진족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걸 너희들 묵인해줘라. 개척할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야. 자,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보면 고려와 거란이 이제 국교를 맺게 되죠. 이건 뭐냐면 그 사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사대 관계. 그래서 거란하고 이제 고려가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고려가 이제 거란한테 사대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 송과 관계가 단절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뿐이고 실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청천강 이북의 강동 6주를 획득하죠. 그래서 고려의 국경이 처음으로 압록강에 이뤘고 강동 6주는 요 부분이죠. 이 여진족들의 땅을 이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요 나라가 인정을 해준 거야. 이거에 대해서 묵인해 줬다. 그러니까 요 땅을 떼어준 게 아니에요. 요 땅은 원래 거란 땅도 아니고 고려 땅도 아니고 여진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거를 먹는 것을 거란이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육주를 이렇게 먹고 근데 아쉽게도 요 거란은 이미 앞에서 그 내원성을 쌓았죠. 그러니까 육주 바로 앞에 의주라는 내원성을 쌓았기 때문에 좀 견제를 했다. 이게 이제 육주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가 나중에 2 차, 3차 침입할 때 항상 그 육주에 있는 흥하진이 이런 육주에서 다 걸려. 그러니까 한번 걸리고 나서 뭐냐면 고려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급을 차단시키는 데 중요 역할을 했던 것이 육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흥하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육주 중에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났어, 전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 때 일어난 흥하진 전투만 생각하는데 흥하진 전투는 이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게 충돌해 갖고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여기가 국경선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흥하진 자체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권한의 연호 사용 있죠. 앞에 이제 송나라 관계를 끊고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권한의 연호 사용 있고 그래서 이제 4대의 예를 갖췄다. 여기에서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좀 살펴볼 게 형세론적 사대론이야. 형세론적 사대는 뭐냐? 대륙의 주인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뭐냐 바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대를 해야 된다. 이게 형세론적 사대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인제 고려가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사대 정책을 실행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특히 사대주의를 내세워서 무조건 심의 강약에 상관없이 무조건 명나라를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뼛속까지 뭐냐면 이거 사대주의죠, 일종의. 근데 이거는 자기의 실익을 따지면서 형세적적 사대론을 내세워서 나 그 사대의 대상이 뭐 뭐냐면 하나 한족 왕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몽골족 같은 유목민족들이 왕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형세적 사대론이다. 그래서 그 중원의 대륙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힘 있는 쪽에 붙어서 사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세적 사대론이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 입장을 볼 때는 권한을 헌세적 사대론에 각에서 송 대신에 권한에게 사대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침입해 보죠. 자 2차 침입은 이제 현종 원년에 일어났는데 그전에 강조가 인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정벌한다는 목적으로 해 갖고 일어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인제 뭐냐면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인제 했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인제 요거부터 볼게요. 원인을 보면 고려의 강동 육주 건설에서 세력을 압록강 영하까지 확대되니까 그의 하향을 다시 인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고려가 거부했죠. 그리고 고려의 군사력 확대, 그러니까 송과 고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 왜냐면 4대 관계만 끝날 뿐이지 문화적이고 어떤 경제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있고 전개 과정을 보면 건한의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우측하는 구실로 직접 보병, 기병 40만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했고요. 그때 인제 흥하진을 공격했어요. 앞에 말했죠. 흥하진이 딱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한번 건드려 가야 돼. 여기는 필수 코스야. 예. 자 그래서 흥하진을 공격했으나 양구의 저항으로 함락하지 못하고요. 건한은 통주를 진격하여 강주의 군대에 패퇴를 했고 그래서 인제 계속 남진을 하면서 하니까 현종은 인제 개성을 지키기 좀 어려웠어요. 개성은 이제 산성이 아니라 이게 성 없이 인제 뭐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개성을 이제 방어하기 힘드니까 나주로 몽진을 했죠. 그래서 나주에 몽진하는 동안 상당히 고생했어요, 현종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고려의 지방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현종이 온다니까 뭐 지방 서리들이 공격해 오고 도적대들이 공격해 오고 그래 갖고 더 나진에 가서 좀 나주에 가서 안정화됐다고 해요. 왜냐면 나주는 이제 여기가 뭐냐면 고려 왕실의 어떤 세력범위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공영이나 하공진을 보내서 권한 지역에 보내 협상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은 현종이 신하의 예를 갖추고 친조, 직접 와서 인제 조회에 참석하겠다 하겠다는 조건으로 철수했는데, 이때 퇴각하는 권한군의 뒤에서 양규나 김숙궁 등이 각주와 통주에 선전했고요. 양규는 그 과정에서 죽게 되죠. 예. 결과를 보면 권한 침입으로 개경 궁궐이 다 불타 없어졌고, 그다음 초조대장경 착수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이제 그 이민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초조대장경을 만드는데, 이 초조대장경은 나중에 몽골족 침입 때 없어지죠. 예. 그리고 다시 대장경을 만든 게 요때 초조대장경이고, 다시 만들었던 제조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서 대장경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왔던 건데, 요건 뒤에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 3차 침입 볼게요. 3차 침입은 현종 9 년에 일어났는데, 원인은 고려의 친족 합의, 친족 약속했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강동 6주 반환을 거부했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전개를 보면 권한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요. 그 소배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이제 1차 침입 때 이제 소성령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소성령의 동생이야, 동생. 그래서 이 강간찬, 강민청이 이제 일단 흥하진에서 격퇴했는데, 흥하진에서 이제 수공을 통해서 격퇴를 했다고 하죠.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권한과 징계를 계속해 개경 도착을 이제 개경 근처에 도착했고, 현종은 철야 전술로 이제 대응했다. 그래서 성 밖에 민호를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판을 불러 뭐냐면 들판에 있는 작물과 집을 전부 없애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고구려 이전 고구려 때부터 사용했던 거죠. 고구려는 인제 청원전이 아니라 중국군이 들어오면 일단은 산성을 다 피해. 그래서 이제 요 주변의 불판을 다 없애버리고, 예, 들판을 없애버리고 이제 청야 정수를 하게 되는데, 그걸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소비하고는 단량을 철군하고, 자, 흥하진 전투 이후에 인제 이거는 이 중복된 내용인데, 이때 뒤에 이제 해군했던 경항군을 권감찬, 간민천 등이 기주에서 격퇴했어. 이게 기주 대첩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흥하진 전투인데, 어떤 분이 계속 이게 기주 대첩이라고 답을 계속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기주대첩과 흥하진대첩은 달라요. 예. 기주대첩은 하공이고 흥하진은 수공이야. 거기 보면 수공이라 분명히 적혀 있고, 친절하게도 흥하진이라고 적어 놨어. 그래서 흥하진이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단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답이 아니다 하면서 기주대첩이라고 인제 답을 달아 놓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기주가 될 수가 없어. 예. 이거 흥하진밖에 없어요. 아마 그분이, 그 출제자분이 단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그 지명을 써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잘 몰라서 그냥 실수로 지어 놓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걸 뭐 기주대첩 우긴다고 해서 이 기주대첩이 달 수가 없죠. 이게 분명히 흥하진이고 수공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기주대첩의 의미를 보면 두 나라의 전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거. 예, 권한의 고도에 대한 정책이 군사 동원해서 이제 외교 관계를 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결과를 보면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권한에 대한 사대 외교로 고려가 이후부터 책봉받는 관계로 바뀌에 따라 국초에 가졌던 이런 금수저적 권한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인제 권한이나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얘들하고 싸우기 전에는 뭐냐면 뭐죠? 나름대로 얘들을 금수로 봤어. 인간을 안 본 거야. 근데 한번 쳐맞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금수저적 권한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송요 권한의 삼각 분영 체제가 100년 동안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요나라가 이제 송을 치려고 해도 고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송을 치지 않고 화평 관계 유지했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중국사에서는 요거는 고려의 역할 비중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송과 요를 가지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전란의 영향을 보면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고구려나 고려 같은 경우에 상상 중심 체제예요. 예, 근데 나성은 이제 주변에 이제 민가나 왕궁까지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방어성 체제잖아요. 근데 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침략을 받다 보니까 산성 가지고 부족해서 나성을 축조했고요. 그래서 강간청의 권위를 개경에 나성을 쌓아서 도성수비를 강화했고, 천리장성을 축조했죠. 그래서 강감천의 권위가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의 도롱포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장성을 축조했다는 거.
그래서 이건 거단족도 맞는 곳도 있고 그 주변에 여진족도 맞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은 고구려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비사성인가 그 부여성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위치는 달라요. 명칭은 동일할지 몰라도. 자, 현종의 전후 복구 정책을 보면 초조대장경을 이제 만들었고 7대실록을 편찬했어요. 이 7대실록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인제 앞에서 인제 나주도 몽진 갈 때 이제 한동안 이제 개경이 인제 건안군 손아귀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7대실록이 불타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7대실록을 뭐냐 복구를 했어요. 예, 다시 썼죠. 그 과정에서 인제 태조의 십류십조도 이때 조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건안을 싸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많은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관족들을 위해서 구분전을 지급했고요. 이건 앞에서 좀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건데 개경 지역을 오부 방리제로 정비했다. 그 오부 35부 모방 344리로 형태로 갖췄다.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책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개경 지역하고 경기 지역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 지문을 잘 읽지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개경이라고 적혔으니까 개경의 한도 내에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것도 인제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한 거는 요거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개경하고 개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개경은 개성 안에 있는 이제 뭐냐면 도성을 얘기하는 거고, 개성은 그 주변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성이 좀 큰 범위고 개경은 작은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개성형 같으면 나중에 경기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인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고려가 이제 건국된 10세기 초엽에는 대륙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5대 혼란이 송해에 의해서 수습되고요. 이때가 이제 강종 때예요. 이 강종 때. 강종 때 송나라가 인제 뭐냐면 통일했죠. 자, 북방에서는 발해가 멸망했으며 건한이 강성해졌다. 자, 이때 고려는 한인 왕조 송해대에서 친선 정책을 썼으나 북방 민족의 건한에 대해서는 배척 정책을 취했으므로 건한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고려의 권한에 대한 배척은 건국 초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자, 그것은 건한인들이 이제 그 중국 5대 혼란기의 장성을 넘어 중국의 연운 16주를 침략하였고, 당시 고려인들의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던 바다를 멸망시켰으며 고려에서도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태조 25년에 건한이 사신을 보내 낙타 50비를 바치자 태조는 건한은 발해와의 동맹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공명한 무도의 나라이므로 고빙할 수 없다 하면서 사신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를 개경의 만보교 밑에서 붙들어 매여 굶어 죽게 했다. 그리고 태조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북진 정책을 감행해서 청천강까지 국경을 확장시켰다. 자, 이러한 태조의 북진 정책과 반건한 정책은 그 후에 여러 역대 왕에게도 계승되었고요. 정종은 국방 개척을 위해서 서경총도를 개청한 동시에 강군사를 설치하였고 강군 30만을 조직했고 건한의 침입을 대비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 지문에 예전에 선지에 한번 나왔고요. 자, 정종과 강종은 청천강을 넘어 압록강 사이에 여러 성진을 쌓아서 북방에 대한 경계를 엄히하였다. 특히 강종 때에는 발해 유민들이 일찍 고구려 흥기했던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전환국을 세워서 송 및 고려와 통교했으며 건한에 적대했으나 고려에 대한 건한의 침입은 꼭 오고야만 사실이었다. 그래서 있고, 이 전환국 관련된 내용은 그 뭐냐 교과서 읽다 보면 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 국가들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요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정한국이야. 이 정한국이.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건한의 1차 침입은 993년에 있었다. 건한은 먼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얘는 전환국을 멸망시키고요. 압록강 하류에 여진족을 경락해서 내원성을 쌓았다는 거야. 내원성은 의주죠, 지금. 의주 지역에 내원성을 쌓았고, 앞에서 했지만 이 지역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건한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내원성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꿀꺽 먹게 되죠, 고조가. 예. 고조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의 동경 유수였던 소성령이 군사를 이끌고 고조의 서국방어에 쳐들어왔으며, 중군사를 출정했던 서희가 소성령과 달판을 해서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철수시켰고, 오히려 압록강 동쪽의 여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이게 강동 6주죠. 예. 자, 거란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압록강 이동에 여진족을 토벌하고 이곳에 여러 성을 쌓아서 이른바 강동 6주를 소유하게 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강동 6주는 원래 거란 땅이 아니에요. 이 여진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고려가 이걸 먹는 걸 이제 거란이 인정해줬다, 추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고려의 국경이 처음으로 압록강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가 강동 6주를 점령하고 군사적 기반을 기점을 삼는 데 불만을 갖고 그의 할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드디어 1010년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재차 침입했다. 자, 이때 서북면 도순찰사였던 강조는 목종의 모 촌추태우와 김치향의 불륜관계를 맺고 왕의 엿보자 군사를 일으켜서 김치향 일파와 함께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죠. 그리고 거란의 성종은 강종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물론 이제 이 강조가 신하로서 왕을 친다는 게 좀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인 거지, 거란의 성종이 뭐 남의 나라 문제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신하의 몸으로서 왕을 치냐 하는 핑계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내정 간섭이죠. 이거는 한 핑계에 불과한 거, 실제 강동 6주는 이제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너네들은 이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양규가 흥하진에서 건안군을 맞서서 잘 싸웠으나 강조가 통주해서 패배를 했죠. 이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처음에 1차전에서는 이겼어. 근데 좀 약간 1차전 이기고 나서 좀 자만해져 갖고 방비를 좀 소홀했는데, 그걸 틈타 갖고 이제 건안군이 공격해서 강조가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건안의 성종이 이제 타일렸죠. 나의 신하가 되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근데 강조가 거부했죠. 결국에는 처형당했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후에 이제 문벌귀족들이 강조의 사례를 보게 된 거야. 굳이 인제 강조가 이렇게 너무 나대고 뭐냐면 거란하고 적대하다 보니까 강조가 권력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결국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수 있겠다. 이민족의 친일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한 문벌귀족들이 여진족이 인제 나중에 어 강성해지고 사대 관계를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개경까지 함락된 현종은 나주로 피난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건하는 다만 고려 왕조의 친족을 적고 별다른 소동 없이 철군하였으니, 이는 항복하지 않은 북계 서경이나 흥하진 같은 제성대 군사를 주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건한족들은 기마민족이잖아요. 기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막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제 그 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각계격파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속도전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개경을 점령했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보급로가 확보하지 못하니까 요 성들에서 이제 계속 보급을 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급로가 이제 차단된 것이 두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철수를 했던 거죠. 예. 자, 그 이제 권한은 약조를 지키지 않는 고려에게 현종의 입조를 촉축했으나, 고려 왕은 병을 칭하면서 회피했다. 이에 권한은 본래 목적인 강동 육주의 반환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자 이때 1018년 소배하고 하여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3차 침입을 감행했다. 그 전에 뭐 1차,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 도중에 여러 번의 해전이 있었어요. 국지전이 있었어. 우리처럼 이제 뭐냐면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 대립할 때 연평해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한 세네 번의 해전이 있었다고, 이런 국지전 해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쳐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상원수였던 그 강감찬이 흥하진에서 내치만 거란군을 맞이했고요. 요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무찌르고 태극하는 적군을 기주에서 또 이렇게 선멸하죠. 흥하진은 수공, 기주는 하공이에요. 네, 공격하는 방법도 달라. 자,
선묘하니 거란의 침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자, 이와 같이 거란은 몇 차례의 침략에서 참패를 강하고 그들의 목적인 강동 육주의 반환을 실패했다. 자, 이에 1919년 거란과 그 당시 고려 사이에 하격이 체결되어 평화관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려는 국방에 대한 경계를 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전란이 끝나자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고요. 그 후 이제 덕종 2년에 국경선에 장성을 쌓기 시작하여 1044년에 완공됐으니 이걸 천리장성이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교과서 내용하고 푸생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잘 알려줬나? 하다가 정신이 없어. 55번입니다. 예. 제가 4번 알려줬으면 세 번까지만, 세 개만 쓰시면 되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55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뭘 보냐면 소송연의 단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차 침입 때 이제 단판 내용이죠. 그래서 비상교과서 73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딨어? 자, 거기 서해 외교 단파 강동 육지를 얻는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기출 사료로서. 예. 고려사 조류에 있는 내용인데 볼게요. 자, 거란의 장소였던 소송인이 서해에게 말했다. 너희 나라 신라 땅이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다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 너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 또 우리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 지금 땅을 떼어 바치고 사신을 보내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너희 나라가 신라 땅인데 고구려 땅은 다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서 너희가 차지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나름대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성종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1차 침입 때. 성종 때는 신라 계통의 육두풍 계통이 이제 많이 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선종 때는 겉으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라 계승 의식이 더 강했어요. 어, 그리고 이 성종 때 넘어서 현종 때 들어가면 완전히 신라로 넘어가죠. 현종이 이제 뭐냐면 그 신라 계통의 이제 뭐냐면 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모계 혈통이 다 이제 신라 쪽으로 넘어가.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지만 선종 전후로 해갖고 신라 계승 의식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몽골족과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무인 정권이시죠. 그때 이제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타나게 되죠. 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까닭에 나라 이름을 고조라고 했다. 이 고구려와 고조는 동일한 거예요. 별칭이에요. 고구려는 고조가 별칭이었고 고구려 당시에도 고조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평양으로 도읍을 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압록강의 안팎에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차지하고 있다. 만일 여진족이 내쫓고 우리 땅, 이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 만들게 된다면 어찌 친선관계를 맺지 않으며 너희들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 여진족 때문에 도저히 통조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에 반박으로 여기는 없지만 뭐라고 좀 생략돼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수도하고 있는 동경도 엄연히 보면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 땅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후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셈 사용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후셈 568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고요초 권한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S가 뒤에 넘어가서 1차 침입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표냐면 569 페이지 펴 볼게요. 자, 건하는 송가의 전쟁에 앞서 선종 12년 소송령의 장소를 삼아서 고려를 침입했다. 그래서 이제 건한군의 주력군은 기병이므로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선언했다. 건한의 기병은 계달지에서 기동력 우수했지만 산악 지역에서 보병전과 공성전이 매우 취약했다. 그래서 압록강에 건너온 건한군은 안용진 전투에서 이 안용진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려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자 전략을 바꿔 싸우지 아니하고 항복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항복 요구에 대해서 고려의 답변을 기다렸던 건왕군은 재차 안윤진을 공격했으나 대도수 그 앞에서 얘기한 좀 발해의 후손이죠. 그래서 검찰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 기병을 굴복시켰죠. 요격에 실패해서 남진을 멈추었다. 자, 이후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항복하라는 위협만 되풀이됐다. 자, 건한이 항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고려 조정에서는 하친혼자와 주전론자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친혼자는 서경 이북당을 이제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주장했다. 할지론을 주장했고 이때 이제 서희가 나서서 일단 건한을 만나 그들의 의도를 알고 나서 싸우거나 항복하자고 하고는 소송과 담판을 나섰다. 이렇겠죠. 그때 이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앞에서 읽어봤지만 서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서경 떼어주고 뭐 항복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서희가 나서서 보고 인제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인제 본 거야. 자,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송을 찾아가 자 그런 뜻에서 절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서희는 양국 대신이 대면하는 자리에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동서 서로 마주보면서談判을 시작했다. 소송령은 고려는 신라 땅에 이르렀는데 고구려 땅을 침식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한 고려 거란이 아니고 바다 건너 성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땅을 떼어서 바치고 국교를 연다면 무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자, 이에 따라 서인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건한의 동경도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셈이니 침식했다고 할 수 없으며 압록강 연안을 여진족이 맡고 있어 건한과 왕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마침내 고려와 건한은 국교를 맺고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로 편입시키고 하친이 성립하여 건한군은 철수했다. 자, 이로써 이제 고려는 상당한 실력을 얻게 되었다. 성종 곧바로 서희에게 강동 육주를 경략하도록 하여 영토 확장에 끼했다. 건한은 고려와의 하약을 바탕으로 1004년 송을 굴복시키고 목종 제12년에 고려는 건한과 활발히 교류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 자, 건한의 2차 침해 볼게요. 자, 고려가 건한 하친한 이후 비밀리 송과 교류하자 건한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 고려에 넘겨준 강동 육주가 갖는 전략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자, 이에 건한은 강동 육주를 돌려받기 위해 마침 이렇게 써놓으면 원래 강동 육주가 건한 땅인데 마침 준 건데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공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한 건한은 예전부터 강동 육주를 소유한 적이 없어요. 요건 원래 여진족이 땅이었고 고려가 그냥 여기를 지역을 개척한 거예요. 건한은 나중에 그걸 인정해 준 거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예. 근데 이거 표현이 좀 그래. 자, 하여튼 넘어가고 마치 인제 고려 국내에서 있었던 강제 정변 구실로 침공을 기도했다. 자, 강제 정변이 난 목종에 모였던 천주태후와 김치향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그 당시 천추태후 김치향 간에 애도 있었다고 그래. 그 애를 세우려고 했어. 목종 자기 아들 패하고 예. 그래서 해 가지고 인제 엿보니까 그 당시 인제 그 사실을 인제 목종 어떤 인제 뭐냐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은 강조가 군사를 일으키고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까지도 폐위시켜 버린 거야. 예. 그리고 현종을 즉위한 사건을 말한다. 자, 건한의 성종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현종 원년 친위 보병과 기병 도합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건한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흥하진을 공격했으나 양규 등이 이끄는 병사들의 저항으로 함락하지 못했다. 그래서 흥하진은 한 번 건드려야 돼. 이게 전초기지 역할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격원은 제일 1회 타겟이 됐던 곳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건한의 성종 흥하진을 그대로 둔 채 통주를 진격하여 강주를 지휘했던 고려의 주력 부대를 격전해 버렸다. 자, 강조는 처음에 미리미리 검차,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수레에 예리한 칼날을 꽂고 방패를 설치한 특수 무기인데 이걸 동원해서 건한군을 무력화시켰으나 후 자만에 빠져 적을 없인 여기고 대비 소홀했다가 패하여
적의 포로가 되었다. 자, 이후 건환군은 각주를 이제 점령하고 남하하여 청천강 유역을 유린하고 안북도부를 뺏은 다음 서경을 공격했으나 고려군의 저항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려군이 건환군의 후방 도처에 살벌하게 공격하여 서경도 쉽게 함락되지 않자, 왜냐 앞에서 말했지만 기병호만 이제 계속 내려와 갖고 주변의 성들을 패스하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나중에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보급선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성에 있던 고려군이 튀어나와 가지고 보급선을 끊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서경들이 쉽게 함락되지 않자 건한의 성종은 개성을 공격해 불리한 전국을 수습하려고 했다. 자, 이때 인제 그 헌종은 나주도 몽진하고 하공진과 고용기를 이제 건한진에 보내 합상통을 했다. 자, 건한은 헌종의 친조, 상대국 국왕이 직접 자기 나라 와서 인사를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철군하기를 결 철군하기로 결정해 개성을 점령한 지 10일 만에 철수하기 시작했다. 건한이 서둘러 철군을 결정한 것은 고려군에 의한 퇴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교란 작전을 계속했던 양귀와 김숙홍은 퇴각했던 건원군을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기주별감했던 김숙홍은 건환군을 공격해 1만 명을 죽였고, 양규는 무로대에서 기습하여 2천 명을 죽이고 잡혀갔던 고려인 3천 명을 되찾았다. 자, 이렇게 양규와 김숙홍이 등은 한 달 동안 여러 번 전투를 벌여서 무수한 적군을 죽이고 포로 잡힌 백성들 수만 명을 구했으며 낙타나 말 등 기계 등을 무수히 노획했다. 그러나 건한성중이 인솔한 대부대에 맞자 전사가 역전되어 양규와 김숙홍은 전사가 많았다. 자, 이후에도 건한군은 고려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다수가 전사했다. 때마치 내린 폭우로 건한군은 국마가 피폐되어 무기를 유신한 채 압록강을 건너서 퇴각했다. 강을 건너갔던 건한군은 장군 정성의 추격을 받아서 많은 익사를 남기고 항망이 쫓겨났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강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처럼 이제 그 흥화진 전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전투의 과정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한문 사료가 나오거든, 한글 사료가 나오든 그걸 보고 배경 지식을 깔고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자세히 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자, 권한의 2차 침입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결말을 내지 못한 채 끝냈다. 자, 고려스는 이때 개경의 궁궐을 비롯해서 많은 건물이 불탔다. 권한은 많은 병마를 입고 창왕이 돌아갔을 뿐이다. 뭐 이렇게 했고, 하친의 조건이었던 고려의 국왕의 친조는 고려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권한 3차 침입과 기주 대처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왕의 친조가 고려 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자 건한의 성종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재침을 준비했다. 자,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파견하여 평화 유지는 힘쓴 한편 건한 침입에 대비해서 개성의 성을 보수하고 서경의 성이 새로이 쌓았다. 자, 건한은 이제 수차례 거쳐서 소규모 공격에다가 헌종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건한하고 고려군이 이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번의 국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1 회전, 2 회전, 3 회전, 4 회전 이런 식으로 인제 있거든요. 그래서 국편이 자료를 찾아보고 신편한국사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어.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현종 9년에 소배합이 10만 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침입했다. 고려에선 건왕군의 침입에 대비해 평장사였던 강감찬 상원수. 참고로 강감찬 장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문관 관료야. 근데 그 당시 고려 같은 경우에 출정군 장군들을 상당수 뭐냐면 문관들로 임명을 했죠. 이 문관들로 임명했기 때문에 강감찬이 장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활을 쏘고 뭐 칸을 잘 휘는다고 해서 이제 전략 전술 잘 짜고 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간천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큰 승리를 이끌었던 거죠. 자, 대장군이 이제 강민청을 부원수 삼아서 군사 20만 대군을 이끌고 영주에 나가서 방어했다. 강간천은 흥하진에 나가 하천을 건넜던 고려군을 공격해 크게 격파했다. 그래서 흥하진이 조그만 그 하천이 있어요. 예, 삼교천인가 뭐 그 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길을 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천을 건너는 이제 건환군이 건넜을 때 거기에 터트려 가지고 수공으로 공격한 거죠.
예. 이건 수공이에요. 자, 그래서 강가천은 흥하진의 석교천 상륙물을 저장해 두고 그 당시 강 건너 쪽 기병 12,000명을 매복시킨 다음에 건안군을 삭교천을 건너갈 때 뚝을 터뜨려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삭교천 전투라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문제 나올 때 흥하진 전투가 아니라 삭교촌 전투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아. 보통 이 통론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되게 흥하진 전투라고 해요. 흥하진 전투가 되게 많긴 많은데 요건 흥하진 전투에 그냥 예. 삭교촌 전투는 어 어디 검색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예,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고 소배업은 이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서 사익길로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진격했다. 자, 그래서 간민천이 이를 추격해 자주의 내구산을 크게 격파했다. 자, 신양 조원이 이끌었던 고려군은 남하해온 건안군을 또다시 대동강 마탄에서 공격해서 적군 1만 명을 살해했다. 자, 패배를 거듭하면서 건안군은 진격을 계속해 개경에 가까운 신은협에 이르렀다. 자, 고려군은 청해전술을 써서 성곽계 민호를 전부 안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고 들판의 작물과 가옥들을 전부 철거시키고 방비를 엄히했다. 자, 소비랍은 더 이상 남하해 공격할 자신이 없어 개경 진격을 단념하고 철군을 시작했다. 자, 퇴군했던 이제 건안군은 연주, 의주를 이루어 강감찬 등의 습격을 받고 500명이 죽었다. 자, 건안인 군이 기주를 지냈대 그 강감찬들이 이들에 맞서 싸우겠다. 승패를 내지 못하고 대치하는 참에 고려의 지원군이 가세하면서 전세가 고려에 유리해졌고요. 때마치 비바람이 갑자기 남쪽에 심화쳐 와 깃발이 모두 북쪽으로 향하자 고려군은 기세를 타고 맹렬히 공격했고 건안군은 그때 이제 패하여 북으로 달아나기 바빴다. 자, 이때 이제 바람의 방향을 바뀌자마자 뭘 썼냐면 하공을 썼어요. 하공. 예. 그래서 그 여기 뭐냐면 기주대첩은 이 하공의 특징이야. 하공. 자, 건안군이 아니라 고려군은 태주하는 적을 계속 추적하여 공격했다. 죽은 시체가 들판을 덮고 그다음 포도 잡힌 병사 말, 갑옷과 투구, 무기 등이 무수했으며 살아서 돌아온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자, 건안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먼저 자, 건안은 이처럼 몇 번의 침을 시도했지만 참패를 당했으며 목적했던 강동 육지의 반응도 실패했다. 이어 이제 현종 10년에 건안과 고려 사이에 하약이 체결되어 이후 큰 무력 충돌 없이 평화관계 유지했다. 자, 이 세 번의 전쟁을 거쳐서 고려가 이제 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고려가 요로부터 책봉받는 관계가 바뀌에 따라서 국초에 가졌던 금수원적 건안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덕종과 정종 때는 고려와 건안 사이에 압록강 이동의 건안 정거지인 보주를 둘러싸고 갈등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주는 이제 내원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의주 부근에 있는 지역. 자, 고려는 건안 국내에 혼란을 튼다 외교 교섭을 통해서 압록강 성보를 항복받고자 했으나 건안은 이를 거부했다. 건안이 압록강 이동에 성보를 갖추고 이제 했지만 갖추기 위한 걸 더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건안에 대한 강경체를 포기하고 온건한 대응을 했다. 자, 이에 이제 고려에서는 압록강 이동 지역에 함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면서 건안의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건안에서는 고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양국의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자, 고려는 이 지역을 예종 12년에 수복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인정받은 인종 4년부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수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 보주를 둘러싼 이 내원성 그 의주 부근이죠. 요 땅이 이제 그 당시 여진족들이 아니 그 거란족들이 이제 압록강 이남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점이었는데 이 당시 거란에서 이제 금나라도 이제 뭐냐면 정권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거란에 대한 이제 거란이 이 보주 지역을 간할 것 그러니까 보주 지역에 대한 간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려군이 이제 압박해 두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간할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이제 건안군들이 고려군이 계속 압박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떠나게 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점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예종 12년에 수복했고 이게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건 아마 금나라부터 승인받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인종 4년 이후다. 4년에 승인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의 거점이었던 권한의 거점이었던 보주 내원성 부근에 있는 압록강 연안에 있는 땅을 결국에는 예종부터 인종까지 거쳐 갖고 우리 고려 땅으로 들어왔다. 그 배경에는 그 당시 건안에서 여진족이 인제 왜냐면 요에서 금으로 정권 이제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나라가 더 이상 거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려가 이 틈을 타서 꿀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진족. 자, 여진족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좀 나왔죠. 4대 외교와 관련돼서 나왔어. 그래서 여진족이 인제 4대 외교를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꼭 그 관련돼서 인제 뭐가 나왔냐면 형세합적 4대 논의 한번 나왔죠. 예. 자, 여진족은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냐면, 누구의 통치자보다는 오래전부터 인제 뭐냐면 고려 김희주의 어떤 통치 아래 있었죠. 그 여진족 중에 이제 토착 여진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가까운 토착 여진족들은 고려가 이 지역을 김희주로 설정해 놓고 그들 여진족 부장들에게 여러 가지 간직을 주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어. 예.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북쪽 만주 지역에서 와인부가 그 당시 점점 커지면서 토착 귀족들, 토착 여진족들을 압박해 오죠. 그리고 하나하나 먹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와 충돌하게 되죠. 예. 그 과정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